물리가 뭐라 그랬죠? 물리가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우리 까먹었어? 물리가 뭐죠? 큰 소리로. 사물의 이치. 그 사물은 어디에 있지? 공간 속에 있고. 근데 어떠한 이치? 사물이 운동하는 이치. 공간 속에서 돌아다니려면 공간 더하기 무엇이 더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 속에 돌아다니는 물체, 물질의 운동 원리에 대해서. 자, 그런 원리가 있다면 그걸 아주 단순 명료하게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명제. 명제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이 있는 거죠. 근데 참인 명제라고 믿어지는 그런 것으로서 그 사물이 운동하는 이치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을 법칙이라고 해요. 그 전에는 다음 시간쯤에 이제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볼 텐데, 아무튼 그게 참이라고 했을 때 언제 참이냐? 어제, 오늘, 내일, 100만 년, 1000만 년 뒤에 여기, 미국, 달나라, 우리 태양계 밖 어디에서나 다 통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물리 법칙이 매일 바뀌고 사람 마음처럼 바뀌고 장소마다 다르고, 그러면 그런 법칙은 배울 필요가 있을까? 적어도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알아봤자 써먹을 수가 없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에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으로서 우리 예를 들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경험적인 법칙이라고, 어떤 일종의 현상론적인 법칙,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것 같아. 그리고 대충 맞아. 물리 법칙은 대충 맞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맞아야 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맞아야 돼. 왜 그러냐를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근데 희한하게 잘 맞고 때로는 반례가 발견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걸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한 개 반례라도 있으면 그건 그 명제는 참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써먹을 수가 없어. 단 어떠한 특수한 경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계에 갔을 경우에 그 반례가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세상까지 다 고려한 좀 더 일반화된 법칙을 찾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연계의 규칙은 아주 희한하게 항상 맞아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점에 있어서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존재한다라고 믿고 시작하기로 합시다. 그거마저도 의심하게 된다면 매우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존재하지 않은 것 같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법칙이 발견되었을 때 반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법칙이 유효하다. 그리고 반례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칙을 찾아내고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에 서 나타나는 규칙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앞으로 쭉 해 나갈 거예요. 뉴턴의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안 배웠는데 그래도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죠? 뉴턴의 법칙이 몇 가지가 있지?
네 가지가 있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 law of gravity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 말고, 만유 인력 말고, 중력 말고, 일반적인 모든 힘과 관련된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제 제일 법칙이 관성의 법칙, law of inertia, 그 다음에 F equals ma,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떠한 힘이든지 두 개의 힘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두 개의 물체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의 힘을 주고받는다는 액션, 리액션,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잘 맞아. F equal ma 잘 맞는 것 같은데 틀릴 때가 있어. 관성의 법칙은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F equal ma에서 질량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까지는 질량이 항상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치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빨리 움직이면 무거워져. 질량이 커져.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뉴턴 역학에서 많은 식을 유도할 때 질량이 불변한다라는 그 파스퓰레이트, 그건 절대로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런 반례가 없다라는 거라고 그 가정을 세웠었는데, 질량이 바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게 바로 이제 E equal mc 스퀘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좀 더 포괄적인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응? 됐네. 자,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앞으로 막 이렇게 한 1, 2분짜리 비디오를 좀 많이 볼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그 실험을 준비해가지고 보여주기에는 너무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고, 그 유튜브나 공개되어 있는 파일들을 내가 잘 찾아서 유용한 정보들을 이제 보여줄 테니까, 이런 비디오 보고 왜 그런 현상이 그렇게 되는가? 자, 이건 무슨 실험인가? 관성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는데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동전이 있어. 뭔지 알겠어요? 유리 테이블 위에 컵을 올려놓고,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거고, 자, 우리가 세 가지 실험을 간단하게 봤어요. 첫 번째 실험이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계속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실험에서 그게 왜 관성의 법칙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얘기를 해봐요. 동전 실험. 동전. 동전은 정지해 있는데 밑에 있는 움직이는 종이를 움직이는 있어. 그냥 힘을 줬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게 동전이야. 내 손바닥이 종이인데 동전이 막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거 뭐지? 근데 계속 하니까 떨어지더라고. 어? 이게 뭐가 다를까?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힘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다가 움직이면 힘을 받는다는 게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뭔가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힘이에요?
뭔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 손 위를 따라다닐까? 어? 뭐? 마찰력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뭐, 이 손이 없으면 중력이 있어 떨어져야 되는데, 받쳐주는 힘이 있고, 그리고 받쳐주더라도 여기 내 손바닥이 아주 매끌매끌하면 얘가 가만히 있을 텐데, 좀 끈적끈적한 데가 있거든.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데도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생긴다는. 그런데 그러한 힘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손을 빨리 움직이면 얘가 그 마찰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매우 짧아지게 되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살살 해도 관성의 법칙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마찰이 다 있어. 마찰이 없으면 내가 걸어갈 수도 없어. 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뒤를 밀어야지 작용 반작용으로 내가 뒤로 밀면 땅바닥이 나를 밀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찰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려면 빨리 움직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성의 법칙을 설명한 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컵에 그러니까 이 비커 같은데 물을 담아놨었지. 그리고 밑에 종이를 놔두고, 아까의 경우는 동전이 되게 가벼운 거였는데, 이번에는 물을 담으니까 훨씬 더 무거워요. 종이를 이렇게 뺐어. 살살 빼면 또 여전히 마찰에 의해서 당겨지겠지만 아주 빨리 빼니까 얘가 그 관성에 의해서 가만히 있게 된다. 좀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보여줬는데 종이를 빼니 하나는 물이 차 있고 하나는 물이 안 차 있었어. 물이 차 있는 놈은 훨씬 더 무거우니까 관성이 더 커.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다. F equal MA는 다음에 보기로 작용 반작용에는 볼만할 것 같고. 언제나 힘은 적어도 두 개의 물체가 힘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그 두 개의 물체가, 자, 여기 이제 매끌매끌한 데다가 쇠 조각이 하나 있죠. 고무줄로 당겼어. 가위로 고무줄을 자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서로 튕겨 나가는데 한 조각짜리가 훨씬 빨리 날아가지. 이거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F equals MA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두 개의 조각이 고무줄로 이렇게 당겨졌다가 갑자기 놓여졌다면 두 개가 똑같은,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속도로 날아갔을 텐데, 한쪽이 두 배가 무겁겠지. 대충 두 배. 물론 연결, 고리 이런 게 있어 좀 더 무거울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힘을 주고 받았는데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속도가 지금은 정지해 있으니까 뭐 무게 중심이 어디인가 여기 요쯤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겠지. 여기 어딘가. 오케이? 그런데 이제 반쪽짜리는 질량이 반밖에 안 되니까 속도가 두 배로 날아간다. F equal MA에서 같은 힘을 주고 받았던 F라고 하는 게 이 작은 놈과 큰 놈 사이에 주어진 힘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방향이 반대라는 건 하나는 오른쪽으로 갔고 하나는 왼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인데 같은 힘을 질량이 다른 거에서 하다가 주니까 무거운 게 덜 가속이 되더라. 그래서 뉴턴의 2법칙과 3법칙을 동시에 설명하는 좋은 이해가 되겠어요. 다음에
이거는 모든 힘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뉴턴의 법칙은. 이 뉴턴의 법칙이 알려질 때까지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 사실 매우 중요한 발견이 중력의 발견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운동의 원인이라는 것을 몰랐어. 심지어 케플러까지도. 그냥 그렇게 운동한다. 그 전에는 모든 게 원의 형태가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천체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붙박이 별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고, 멀리 있는 거는 움직여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안에 하늘에 별이 이렇게 붙박이로 있고 우리 지구 주위에 행성들이 있는데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원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케플러가 관찰을 통해서 매일 밤에 그 별이 가는 그 길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좌표를 찍어가지고 타원 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래서 세 가지의 법칙이 나왔는데,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인데 그 세 가지 법칙이 왜 그런지는 몰랐어. 그런데 그러한 현상이, 예를 들어 이런 물체가 이 지구상에서 떨어지는 거나 천체가 돌아가는 거나 다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찾아내니까 힘이 두 개의 질량이 있을 때, 질량을 가진 두 개의 물체가 힘을 주고받을 때,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을 주고받는데,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이걸 이용하니까 케플러의 세 개의 법칙이 자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플러스 뉴턴's law of motion, 운동 방정식과 뉴턴의 중력 공식 두 개를 이용하니까 왜 타원 궤도를 돌아야 되며 왜 면적 속도가 같아야 되냐, 뭐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는데 원일점 뭐 이런 거, 근일점 이런 게 있다. 가까이 오면 빨리 지나가고, 예를 들어 해성 같은 게 있다. 해성 같은 경우는 태양 근처로 오면 샥 하고 지나가고 멀리 가면 이렇게 느리게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제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에서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한 개념은 여기 작용 만족의 법칙과 law of gravity, 그 중력의 공식을 알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다 풀려져 버립니다. 아무튼 그 물리 법칙은 이렇게 복잡다단한 현상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는 특성이 있고, 언제나 맞아야 된다. 근데 때로는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입장에서 뉴턴의 그래비티에 대해서 간단한 비디오를 봅시다. 한국말로 된 자료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영광은 아니지만 영어 공부할 겸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또 이 특별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은 뭐 불빛인데 불빛을 멀리 계속 이동시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지. 문제는 이렇게 점으로 돼 있는 입자들끼리의 상관관계를 따질 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잘 정의가 되는데 태양, 지구 이렇게 큰 놈들은 도대체 거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재야 될까? 표면에서 표면까지? 아니면 먼 곳에서 먼 곳까지? 중심에서 중심까지라는 것을 뉴턴이 알아냈어. 그걸 알아내는 과정에 미적분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아까도 얼핏 얘기를 했었는데 케플러가 발견한 법칙,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러한 법칙들을 찾아내는데 뭐 타원 궤도를 따라간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다, 뭐 주기하고 궤도의 반지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파월로가 성립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냈는데 어떠한 법칙을 또 만들어내기도 해. 좀 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내면 다양한 법칙들이 쉽게 설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 법칙들도 한번 러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은데 잘 살펴보면 종속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밝혀져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다 우두머리가 아니고 정말 저 속에 숨겨진 다른 모든 법칙들을 이렇게 관장하는 법칙들이 하이어라키가 있어서 밝혀졌는데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한, 아까 예를 들어 두 개의 조각이 그 고무줄로 붙어 있다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설명을 할 때 잘 보면은 질량 중심이 가만히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 액션하고 리액션 관계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를 했고 F=ma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쪽이 더 빨리 가고 한쪽은 느리게 간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잘 보면 그 전체의 운동량이라는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걸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간 놈은 한 조각짜리야. 왼쪽으로 간 놈은 두 조각짜리야. 그러니까 질량이 1대2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질량 곱하기 속도가 가벼운 놈은 2배로 빨리 갔다.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를 보여주진 않았죠. 느낌상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간 운동량하고 왼쪽으로 간 운동량하고 더하면 0이 되게 돼 있어요. 질량 중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폭탄이 터졌다. 폭탄이 가만히 있었는데 터질 때 이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는데 그 사방으로 날아간 운동량을 다 더하면 원래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알고 보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법칙들의 위계 질서를 찾다가 보면 아주 특수한 법칙이 나와요. 예를 들어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 이 빛이 가는데 빛은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물속에다가 그 숟가락 집어넣으면 이렇게 꺾이고 막 이런 거 보이지?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 파동이 진행 속도가 다른 두 개의 매질 사이를 갈 때 이렇게 길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현상론적인 법칙으로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스넬의 법칙은 뭐 사인 세타의 뭐 비율이 굴절률의 비율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그냥 현상론적인 법칙이야.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멋들어지게 빛은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보니까 스넬의 법칙이 자동으로 유도가 돼. 되게 그럴듯하잖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빛이 왜 그렇게 시간을 절약하는지. 우리는 쓸데없이 낭비를 잘 하는데 빛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소의 시간이 걸리는 그 길을 자동으로 찾아가더라.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멋들어진 스테이트먼트가 딱 발견이 되었는데 그 페르마의 원리는 스넬의 법칙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페르마의 원리는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 역학을 정리를 한 사람인데 해밀턴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액션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는데 물리계는 액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길을 따라 자기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피지컬한 패스는 피지컬한 시스템의 그 트라젝토리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액션이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 한마디를 하니까 F equal ma 다 설명하고 아까 얘기한 페르마의 원리도 설명하고 심지어 양자역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쌈박하게 한마디로 설명해주는 물리법칙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해밀턴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파스튤레이트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맨 처음에 공리를 딱 이거는 묻지 마. 왜 그런지 참인지 거짓인지 묻지 마. 이건 참이야. 인정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역적으로 증명을 해나가죠. 꼭 수학에서의 공리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법칙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데 이것들을 파스튤레이트라고 우리가 부른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게 상대성 이론의 파스튤레이트 중이야. 물리 법칙은 존재해야 한다. 상대성 이론의 파스튤레이트 중에 하나. 또 갈릴레이가 발견한 렐러티비티가 있는데 E는 MC 스퀘어 렐러티비티가 아니라 렐러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의 개념이 들어가요. 누구든지 자기가 본 물리는 남이 본 물리하고 같아야 된다. 이러한 그 가설이 있는데 그거는 모든 물리 법칙을 다 포괄해서 어떠한 것에도 총망라해서 만족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러라고 안 하고 파스튤레이트라고 부른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중력의 방정식을 보면 우리가 사는 공간이 3차원인 공간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2차원이면) 어쩐데? (1차원이면) 어쩐데? 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4차원이었다면 공간이 4차원이었다면 이게 R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야 했을 거야. 근데 이때 여기에 파스튤레이트가 있어. 우주 공간은 균질하고 어느 방향도 우선된 것이 없다라는 조건을 하면 어떤 예를 들어 아까 촛불 뭐 이런 거인데 촛불을 딱 켜놓고 거리를 멀리 가면 갈수록 그 촛불의 밝기가 어두워지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이 같은 곳에 있다가 뒷걸음질을 하나씩 누구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리만큼 가면 그만큼 빛의 밝기가 어두워지더라. 사실상 이렇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일로 가도 절로 가도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는데 어떤 여기서 나오는 빛의 양이라는 게 균일하고 매 시간당 나오는 양이 에너지가 균일하고 멀리 가면 그 같은 거리로 만족되는 어떤 구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구의 면적이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에서의 구의 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 우리가 사는 세상이 2차원이었으면 그런 구를 그렸을 때 이제 원의 형태가 되겠죠. 그치? 그럼 원의 면적, 단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나오는 방향이다, 수직인 방향에. 그럼 원의 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circumference. P파이 R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균일한 밝기를 다 그 전체 공간에서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2차원 공간이었다면 이게 R분의 1로 줄어들었어야 되고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R의 제곱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숨겨져 있는 파스툴레이지 공간의 아이소트로피, 공간의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선권이 없고 또 공간의 또 그 균질성, homogeneousness 그런 얘기를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파스툴레이트. 지금 대충 말로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소스에서 빛이 나오는데 거리를 멀게 하면 멀게 할수록 이 빛이 가는 길에 대해서 수직인 단면의 면적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이 면적에 균일하게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그 빛의 양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인버스 스퀘어 러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long distance interaction, 거리를 두고 힘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은 지금 중력이 이렇고 또 다른 어떤 힘 들어본 적 있어? 쿨롱의 힘이라는 건 전하들끼리 주고받는 힘에서도 똑같은 인버스 스퀘어 러를 만족해. 그러한 개념을 수학적으로 종합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이 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공간이 2차원으로 바뀌어버리면 힘의 세기가 R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R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아까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봤지. 도선이 있고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고 그 주위에 철가루를 뿌린 다음에 탁탁 치면 이렇게 동심원이 만들어지지. 그치? 자, 우리가 3차원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까이 가서 보면 이 도선이 무한 도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3차원 공간에서 한 차원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칭성이 생겼어. 이 점이나 어느 점이나 거리가 수직거리가 같은 점들은 모든 조건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이지만 단면으로 딱 잘라가지고 2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2차원에서 저 힘의 세기를 나누어 가질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주의 길이에 역수에 비례하는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에 반비례해서 나타난다. 그럼 그것을 하나 더 해서 우리가 1차원적인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구가 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구는 멀리서 보면 태양이나 달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구야. 근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잖아요. 지구는 무한한 평면이야. 여러분들이 그 TV나 뭐 이런 책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없어. 옛날 사람은 그럼 미련해서 세상이
둥글다라는 걸 믿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Translational Symmetry가 있어요. 아까 뉴턴의 법칙,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걸 떨어뜨려도 갈릴레이가 발견했는데 어떤 가속도를 갖고 좀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려도 9.8 m per second square라고 하는 가속도로 떨어지고 또 높은데 그리고 옆에 가서 힘이 어디서나 다 균일해. 우리가 3차원 공간은 3차원 공간인데 이 평면상의 질량이 모두 다 균일하게 분포해 버리니까 밝기가, 그러니까 힘의 세기가 변화하지 않는 거야. 이건 이제 2차원 평면상에 이런 질량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나오는 중력의 세기는 변화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멀리서 보면 구의 표면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가 다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거리 제곱의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지표에 가까운 데에서는 이게 무한한 평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2차원이 없어지고 우리 1차원의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나 지구 표면 근처에서 어떤 질량 m인 입자가 있다면 그것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질량, 그거에 힘을 받고 떨어지게 되겠다. 그 중력 가속도는 항상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1차원적인 문제로 바뀌어버렸다는 그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대충 이해가 되죠. 3차원 공간에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은 꼭 구면으로 그 무엇인가의 세기를 나눠 먹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버스 스퀘어로를 만족하고 2차원 공간에서는 아까 도선이 무한한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 이런 것들은 R분의 1. 그런데 1차원 공간에서는 세기가 바뀌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여기 벽면에다가 그래. 지금 벽면에 이 스크린 있죠. 이게 이 스크린의 사이즈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멀리 가면 갈수록 R 제곱분의 1로 이 밝기가 어두워질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눈을 여기다가 갖다 대고 여기서 근처에서 이 밝기가 얼마나 바뀌는가 보면 여기 아무리 멀리 가도 밝기가 안 바뀌어.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사이즈가 내 눈에 보이는 순간 그거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무한히 가까이 가게 되면 여기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아까 중력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밝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안 게 예를 들어 이 라부아지에가 발견한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 화학 반응을 그러니까 물리가 나오기 전에 이제 화학이 왜 그 발전했냐? 연금술 금을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몰랐어.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화학 그 작용을 시키다 보니까 뭐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기체로 날아가기도 하고 고체로 이렇게 침전되기도 하고 그냥 처음 경험을 해보면 그냥 막 변화무쌍한 게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closed 시스템으로 이게 딱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그 화학적인 물질들이 모양은 바뀌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났을 때 반응 전후에 모양과 성분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이 있다. 질량은 바뀌지 않더라 하는 중요한 법칙을 찾아냈어요. 좋아. 그리고 이것을 아직까지도 잘 써먹고 있어. 그런데 E는 mc제곱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야. 일반적인 화학작용을 할 때 뭐 뉴트리노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일이 없거든.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 핵폭탄
그리고 수많은 경우에 질량이 없어질 경우가 있고, 없어지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로 질량을 만들기도 해요. LHC라고 입자 가속기 있잖아요.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지고 E equals mc 스퀘어의 포뮬라에 의해서 프로톤, 그 양성자의 질량이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돼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전하, 그리고 볼트 그러면 그냥 전압. 우리 요새 220볼트를 쓰나? 그러니까 전압하고 그 전하를 곱하면 에너지의 단위가 나오는데 1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어. 이미 E equal mc 스퀘어의 포뮬라를 쓴 거야. 에너지라는 것이 전자 한 개가 1기가 볼트만큼 차이 나는 에너지의 양에 해당하는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속을 시키면 무거워져. 어느 정도 무거워지냐면 7테라 일렉트론 볼트까지 무거워져. 그러니까 7000배 무거워졌어.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배를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리게 하면 돼.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가속을, 자기장과 전기장을 이용해서 자기장으로 가다 놓고 전기장을 계속 걸어서 계속 미는 거야. 그럼 뱅글뱅글 돌다 보면 빨라지면 무거워진다. 그렇게 7000배만큼 무겁게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빵 충돌하면 그 에너지로 새로운 질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런 입장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틀린 거지. 그렇지만 화학 실험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이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 쓰면 안 된다라는 사실만 잘 알고 피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물리 얘기를 하니까 물리 용어를 좀 알아야지. 지금까지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얘기해 주려면 좀 배울 건 배워야지 돼. 위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요런 게 위치예요. 요게 시작한 위치, 끝난 위치.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착했어. 자, 이때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화살표, 직선으로 만들어진 화살표를 뭐라고 얘기냐면 displacement, place가 바뀌었다 이거야. 변위,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변위와 같이 시작과 끝을 이어서 화살표로 만들어진 크기가 있고 이 길이가 있지. 크기가 있고 방향을 갖고 있는 물리량들을 벡터라고 해. 그래서 이런 변위,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게 속도, 또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얘기하는 가속도, 이런 것들은 다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 근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게 직선으로 만들어진 길은 없지. 막 이렇게 어디에서 턴하기도 하고 섰다가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따져보면 기름값을 계산하려면 간 거리하고 상관이 있을 거고, 실제로 간 거리는 이거를 다 실로 연결해서 쭉 늘려서 보면 변위가 아니라 거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거리하고 변위하고는 서로 다 다른 말이라는 걸 기억을 해보세요. displacement 변위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도라고 하고, 아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속력이라고 해요.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이게 스피더미터라고, 이게 속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도가 아니야. 그냥 속력이야. 순간 속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상관없이 항상 다이얼이 그 크기가 얼마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기와 방향을 가진 그런 물리량들, 변위 같은 것들은 이렇게 문자를 써놓고 화살표를 써.
그러니까 벡터들은 화살표를 쓴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물리에서 나오는 수식들은 이런 그 알파벳이 나오는데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누워있지. 이탈릭이야. 이탈릭 문자를 쓴다. 그리고 단위는 로만을 써. 이렇게 딱 서 있어. 그러니까 미터에도 M이 나오고 mass, 질량, M도 M이 나오잖아. 근데 질량을 쓸 때는 이렇게 누워있는 M을 쓰고 미터를 쓸 때는 이렇게 서 있는 M을 써. 어? 그런 게 좀 달라. 단위는 항상 로만을 쓴다. 자, 이게 뭘까요? 이 슬로우비 있어. 이 경사를 따라서 공을 툭 치니까 얘가 쭉 속도가 늘어가. 자동차를 타고 할 때 내리막길로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쭉 가속이 되지. 오르막길로 가면 어떻게 돼? 속도가 줄어. 그러면 이게 수평으로 되면 어쩔까? 수평으로 되면 물론 쓰지 가다가 영원히 가는 건 없어. 근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걸 아주 뺀질뺀질하게 잘 해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한다면 이 두 가지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하나는 가속이 되고 하나는 감속이 되니까 가운데 있으면 얘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다. 관성의 법칙에. 볼 시간이 약간 있다. 어디로 갔지? No thanks? 왜? 여기가 안 보이는데. 아까 한 거하고 유사하지? 캔 뚜껑이고.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보다 마찰이 훨씬 더 적어. 이게 그 9배가 있으니까 수평으로 돼 있으면 계속 마찰이 작용할 텐데 이렇게 숙어져 있어서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공중에 떠버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병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 버렸지. 아무튼 좌우의 입장에서 관성이고 상하의 입장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아니야. 중력이 작용해서 떨어졌으니까. 그치? 힘이 항상 없을 때만 가만히 있는가? 꼭 그런 건 아니야. 힘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센 힘들이 주고받아가지고 캔슬 될 수가 있어. 그런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힘이 사라져버렸을 때 평형으로 이루고 있는 하나의 힘이 사라져버리니까 building leaves precariously over the street.
collapses, not only will residents lose their homes, but it could also bring down adjacent buildings. Suddenly, the building reaches its tipping point.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언제나 중력은 있어. 지금 이 자리에도 중력이 우리를 땡기고 있는데 그거를 중력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초를 잘 다지고 건물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삐딱만 하면 중력은 언제나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캔슬시키는 힘이 소멸했을 때는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무서운 거지. 그치? 왜냐면 지구도 그냥 들어맺혀가지고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게 하는 게 중력인데, 이 건물 같은 건 무서운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어떤 평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힘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힘이 벡터의 합이 캔슬이 됐을 경우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딱 없어져 버리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좌표계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 중학교 때부터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뭐 이런 걸 배운 게 데카르트에 의해서. 데카르트가 그런 숫자들을 이용해서 좌표계의 좌표를 만들고 해가지고 방정식의 꼴로 해서 엘지브라이크하게 대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문제들이 매우 간단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아주 미니마이즈 되게 되었던 이유가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 푸는 건 논리적으로 푸는 건 잘하거든.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학교 때 배우지만 사실은 그런 거 삼각형 합동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거 되게 복잡하다. 다른 개념들보다 훨씬 더 그 기하학적인 이해를 하는 게 힘든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방정식 풀고 그런 능력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래서 그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라고 그 대수적으로 기하학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항상 좌표계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그러는데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직교 좌표계. 그런데 그런 좌표계의 필요성, 관찰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갈릴레이.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어떤 신이 있는 프레임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내가 얘기한 물리도 여러분 어느 누가 얘기한 물리도 다 물리 법칙으로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찾아낸 게 갈릴레이. 그것이 좌표계의 원리고 각자 자기의 좌표를 갖고 얘기를 하고 그 좌표와 좌표끼리의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단순화시킨 사람이 바로 갈릴레이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게 자가당착적인 말인데 좌표계에서도 여러 개의 좌표계 중에 관성좌표계를 써야지 물리 현상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요. 관성좌표계는 뭐냐? 제자로 관성좌표계는 관성의 법칙이 만족되는 기준 좌표계를 얘기한다. 이게 아주 순한 논리야. 정말 바닥에 있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 자체로 하는데 예를 들어 물체가 이거 떨어지는 걸 딱 봐. 이거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치? 그런 물리 법칙을 찾아냈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여러분을 보면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자, 이 물체 하나, 둘. 내가 보기에 이 물체는 나하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힘을 받지 않는 물체. 대신에 여러분들이 솟아오르고 있어. 그치? 자,
천동설과 지동설은 마치 이와 같은 거야. 내가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나 혼자만 갖고 그 개똥 철학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니까 계속 꼼수를 써야 돼. 그런데 관성자표계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하고 이 펜하고 같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둘 다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쉽게 설명하거든. 똑같은 현상이라도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고 서로들 번역이 가능해야 돼. 자기 혼자 주장대로 한다면 피곤해지거든. 그러한 개념을 찾아낸 사람이 갈릴레이다. 그게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또 하나예요. 물리의 그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관측자의 개념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법칙은 어떠한 물리 법칙도 가장 중요한 법칙이 관성의 법칙인데, 관성좌표계는 관성의 법칙이 만족되는 기준좌표계라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만족되는 어떠한 좌표계에서든지 물리 법칙은 똑같아요.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그게 갈릴레이안 렐러티비티,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 그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빛의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새로운 파스츄레이트를 찾아서 적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E equals mc 스퀘어가 나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보다는 갈릴레이가 더 위대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다 카피한 거야. 이런 걸 아무도 모를 때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갈릴레이야. 물론 디스터브 되지 않았을 때 관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힘이란 개념을 도입하지는 못했어. 그건 뉴턴이 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갈릴레이는 완성자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실험을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사변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험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사람들끼리의 어떤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여긴 나중에도 기회가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실험했던 거죠. 관성의 법칙에 숨겨진 것은 공간과 시간이 균일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관성의 법칙이 만족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는 힘을 받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팍 움직인다. 그런 거거든. 근데 아무런 디스터브가 없으면 계속 균일한 속도로 간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균일하다라고 하는 가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만약에 어느 공간은 되게 밀하고 어느 공간은 좀 소하고 그렇다면 얘가 빨리 갔다가 느리게 갔다,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런데 관성의 법칙이 어느 방향으로도 다 만족되는 거 보면 시간과 공간은 균일하게 흐르는 것 같다라는 파스츄레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자아와 물건 하나를 갖고 시계를 만들어 봐요. 우주 공간에서. 오케이?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오늘은 이상.